아들 면회간 엄마에게 술집 마담이라며 커피를 쏟아부은 대대장, 잠시 후 헬기까지 타고 온 쓰리스타 장군이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박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임진강을 감싼 물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경기도 파주의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쇳소리와 흙먼지로 시작되었다. 분단의 최전선이라는 지리적 특수함은 이등병 김민준의 군홧발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매달려 있었다. 김민준 이병. 관물대 정리 상태가 그게 뭔가. 정신 안 차려. 아침 점호 직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준은 박상병의 날카로운 지적에 허리를 굽혔다. 시정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그의 심장은 발밑으로 꺼지는 듯했다. 오늘은 그저 그런 날이 아니었다. 부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사단 전체 규모의 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민주는 21살의 늦깎이 이등병이었다. 또래들이 한창 상병 병장을 달고 있을 때 입대한 그는 매사가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의 전부인 존재,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존재가 불안의 근원이었다. 어머니,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발 무사히.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미 반질반질해진 전투화 코에 다시 깃을 문질렀다. 민준의 어머니 차수련은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20대로 보일 만큼 극강의 동안이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 했다. 그 길하는 것이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집단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민주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 날이 떠올랐다. 다른 훈련병의 가족들이 평범한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다. 차 자체는 국산 최고급 세단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이 문제였다. 그녀는 그저 수수한 원피스 하나를 걸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수수함은 주변의 모든 색을 죽여버리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부대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웅성거림. 동기들의 경외 어린 시선, 그리고 교관들의 당황한 눈빛. 민주는 그날 기쁨보다 숨막히는 부담감을 먼저 느꼈다. 제발. 오늘은. 제발 평범하게.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자신을 키워낸 그녀는 늘 바쁜 사람이었다. 그녀의 집에는 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녀가 일을 하러 갈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위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이 엄마일 뿐이었다. 야, 김이병. 생각에 잠긴 민준의 어깨를 누군가 툭 쳤다. 분대장인 최 병장이었다.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했지? 긴장 풀고. 내가 긴장하면 어머님이 더 불편해하셔. 오늘 하루는 너도 그냥 아들이야.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병장의 따뜻한 말에도 민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것은 자신의 실수나 선임들의 질책이 아니었다. 그가 두려운 것은 이 철저한 계급사회, 군기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개성이 억눌리는 이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라는 특이점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파장이었다. 그의 불안은 정확히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 제1대대장 오창석 중령을 향하고 있었다. 오 중령은 비룡부대 내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지휘관으로 악명이 높았다. 각과 기강을 입에 달고 사는 그는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불순물로 취급했다. 연병장에는 이미 행사를 위한 천막과 장비들이 도열해 있었다. 민주는 그 거대한 무대 장치 속 아주 작은 부품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대 밖에서 가장 화려한 주연이 입장할 터였다. 어머니, 제발, 그냥 보통 엄마처럼만. 민주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부대 정문을 향해 수십 번도 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한적한 주상복합 아파트. 차수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테이크아웃 잔이 들려 있었다. 45. 하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맑고 투명한 피부, 흐트러짐 없는 목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가진 30대 초반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나이가 들어 보이도록 화장을 연하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오늘 그녀는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 대장 차수련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25사단 비룡부대 이등병 김민준의 엄마였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옷을 골랐다. 하지만 그녀의 평범함은 일반인의 기준과 사뭇 달랐다. 차분한 아이보리색의 실크 원피스였다. 디자인은 더할 나위 없이 단정했지만 고급스러운 소재가 바라는 은은한 광택과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는 선은 감출 수 없는 기품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들의 부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수수한 옷을 고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별이 달린 제복이나 자신을 따르는 수행원들을 단호히 물렸다. 오늘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역시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에 올랐다. 물론 그 세단은 최고 등급의 방탄 처리가 된 특수 차량이었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조용한 검은색 승용차일 뿐이었다. 자유로를 달려 파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어릴 적부터 유독 여리고 착했던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다는 최전방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지 걱정뿐이었다. 민준이 힘들겠지.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어서 대견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단 한 번도 아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민준이 25사단으로 배치받았을 때도 그녀는 그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믿었다. 다만 오늘 하루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싶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비룡부대라는 거대한 표지석이 눈에 들어왔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미리 받아둔 방문증을 제시했다. 헌병은 방문증과 그녀의 얼굴을 잠시 대조해 보더니 가벼운 미소와 함께 차단봉을 올렸다. 신분 확인 절차는 일반 방문객과 동일했다. 부대 안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여기저기 걸린 환영 현수막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반가운 포옹이 가득했다. 그녀는 안내된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 수많은 가족들 틈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진주처럼 빛났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군인들은 물론이고 함께 온 다른 가족들, 특히 다른 어머니들조차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와, 저분, 누구시지? 연예인인가? 이등병 가족이라는데. 저런 분이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누나겠지. 아니, 애인인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수련은 이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독 불편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고 있었다. 저 멀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새빨개진 아들 김민준 이병이 보였다.
어머니. 민준이 달려왔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닙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은? 아들 보러 왔지. 우리 아들 밥 잘 먹나 보려고. 자, 이거라도 마셔. 그녀가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내밀었다. 민주는 주변의 시선에 죽을 맛이었지만 어머니의 반가운 얼굴에 그만 긴장이 풀렸다. 어머니. 근데 옷이 왜? 엄마가 신경 써서 입고 온 건데. 제일 얌전한 걸로. 차수련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옷장에는 각종 훈장이 달린 군 예복과 해외 귀빈들을 만날 때 입는 화려한 정장들 뿐이었기에 이 원피스는 그녀에게 일상복이자 수수한 외출복이었다. 민주는 차마 너무 예뻐서 문제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모자의 재회. 그것은 분명 감동적인 순간이었으나 그 장면을 아주 불쾌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제1대 대장 오창석 중령. 그는 연병장 단상 한쪽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 중령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군기는 숨쉬는 공기와도 같다고 부르짖었다. 그에게 군부대는 신성한 영역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 특히 민간의 때가 묻은 것들은 척결해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다. 부대 개방 행사 자체를 그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군대는 강해야 한다. 가족이라니. 나약해 빠졌어. 그는 사단장의 방침이라 마지못해 따르고는 있었지만 심기는 매우 불편했다. 그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저건 뭐지? 수많은 가족 무리 속에서 유독 튀는 한 점의 색. 아이보리색 원피스. 햇빛 아래 빛나는 긴 머리카락. 누가 봐도 군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화보 촬영장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대대 소속 김민준 이병. 오중령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졌다. 저게 김이병 어미라고. 옆에 있던 대대 주임원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그렇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이병의 모친 차수련 씨라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젊어? 저게 젊은 거야? 저건 저건. 오중령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강해이라는 네 글자가 붉은 경광등처럼 울렸다. 주임원사. 저 여자 복장 좀 봐. 저게 지금 아들 군부대 면회 온 어미의 복장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와? 다른 장병들 눈은 어쩔 것이며 다른 가족들 위화감은 어쩔 거야? 대대장님, 그래도 민간인. 그것도 가족이신데. 민간인? 민간인이면 군법을 무시해도 되나? 여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전선이야. 저런 식으로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건 적의 포탄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저 이병놈도 문제야. 애초에 어미한테 똑바로 교육을 시켰어야지. 오중령의 분노는 치밀어 올랐다. 그는 원칙과 군기라는 자신의 성역이 더럽혀졌다고 느꼈다. 저 여인의 화려함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각 잡힌 세계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는 특히 차수련을 흘끔거리는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참을 수 없었다. 저것 봐라. 저 불순물 하나가 대대 전체의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어. 그의 눈에 차수련이 민준에게 건네는 테이크아웃 커피 잔이 들어왔다. 커피? 어디서 감히 외부 음식을 반입해? 물론 행사 규정상 간단한 외부 음식은 허용되었다. 하지만 지금 오중령에게 그런 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저 커피 잔마저 민간의 사치이자 군기를 해치는 물건으로 보였다. 안 되겠군.
오중령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무거운 전투화가 연병장의 흙을 찍어 눌렀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김민준 이병과 그의 불순한 어머니. 내가 직접 군기가 뭔지 예의가 뭔지 가르쳐 줘야겠어. 그의 걸음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대대의 군기 확립을 위한 지휘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이 그의 살기등등한 표정을 보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차수련과 김민준은 부대에서 마련한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준이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자신의 K2 소총을 설명하며 잠시 긴장을 풀고 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 김민준 이병.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충. 성. 이병 김. 민. 준. 민준의 옆에 섰던 차수련도 아들의 경례에 맞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앞에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중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서 있었다. 오창석 중령은 차수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자네, 이자가 누군가? 예, 저희, 어머니. 이십니다. 어머니? 오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서늘한 가을 바람보다 더 차갑게 두 사람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창석 중령의 입가에 걸린 것은 비웃음이었으나 그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득였다. 어머니? 그가 그 단어를 굴욕적인 억양으로 되새김질했다. 그 소리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시선이 이곳 대한민국 최전방 사단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대치 상황으로 고정되었다. 김민준 이병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신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진 듯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이등병이었고 이등병에게 대대장은 하늘이었다. 아니, 하늘 그 이상 자신의 군 생활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자였다. 이병 김민준. 이병 김 민 준. 민준이 거의 파열될 듯한 목소리로 복창했다. 자네 부모에게 기본 교육도 못 시켰나? 여기가 어딘지 몰라? 신성한 비룡부대 연병장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오중령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증폭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군기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절대권력을 과시하고 감히 튀는 행동을 한 민간인과 그 가족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그는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 오만한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싶었다. 차수련은 아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반쯤 가리는 자세였다. 그녀는 오중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 전 아들을 바라보던 따뜻한 모성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호수와 같은 눈이었다. 대대장님, 제 아들의 군 생활에 혹여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병 김민준의 모친 차수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힘. 제 복장이 부대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오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함과 눈물 혹은 비굴한 사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이등병의 어미라는 저 여자는 감히 자신과 눈을 맞추며 규정을 논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위축도 굴복도 없었다. 이것은 오중령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의 분노는 군기에서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규정을 지금 나에게 따지는 건가?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차수련을 덮쳤다. 당신 눈에는 이게 규정대로 보여? 이게 군인 가족의 올바른 자세야? 여기가 무슨 파티장이야? 당신 지금 그 옷차림으로 연병장의 모든 군인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어. 저것들 눈 돌아가는 것 안 보이나? 그는 손가락질을 했다. 그 손가락은 차수련의 원피스를 향해 있었다.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 그녀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수수하다고 생각했던 그 옷. 하지만 오중령의 눈에는 그것이 불순함의 상징 그 자체였다. 반짝거리는 옷 입고 와서 남자들 홀리려는 거 아니면 당장 그 꼴을 치워. 다른 장병들 사기 저하되고 위화감 조성하는 거 몰라?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신성한 행사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저 김민준 이병이 가정교육을. 대대장님. 차수련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싸늘한 경고가 실려 있었다. 저에 대한 질책은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가정교육을 운운할 자격은 대대장님께 없습니다. 뭐라고? 오중령의 눈이 뒤집혔다. 감히 일개 민간인, 그것도 자기 부대 최말단 이등병의 어미가 자신에게 자격을 논했다. 하하. 그는 실성한 듯 웃었다. 이것 봐라. 지금 이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야, 김민준. 내 어미가 지금 내 대대장한테 자격을 운운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군기문란이야.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아닙니다. 대대장님. 제발 그만. 민준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그냥 죄송하다고 하세요. 시끄러워. 오중령이 민준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다. 이등병은 빠져. 민준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차수련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폭행당했다. 차수련은 밀쳐진 아들을 부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중령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대대장. 그녀는 님자를 뺐다. 당신은 지금 군인의 가족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가족을, 그것도 여성에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하고 위협하고 있어. 뭐? 이 여자가 정말 보자 하니까. 당신? 애써. 오중령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병사와 가족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다. 그는 이 미친 여자를 철저히 짓밟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수련의 손에 들린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노려보았다. 불순물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건 또 뭐야? 어디서 감히 외부 쓰레기를 부대 안으로 들고 들어와? 여기가 카페야? 이것은 제가 마시던 커피입니다. 반입이 금지된 것이라면. 금지고 뭐고를 떠나서 내 그 태도가 문제야. 오중령은 차수련의 턱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얼굴 반반하고 옷 좀 번지르르하게 입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여긴 그런 거 안 통해. 당신 같은 여자는. 그는 입맛을 다시며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단어를 골랐다. 당신 같은 여자는. 오창석 중령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수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모욕적인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한 혐오감을 담고 있었다. 강남 어디 호화로운 술집에서나 볼 법한 차림새로군. 차수련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아니, 딱 보아하니. 거기서도 제일 잘 나가는 마담쯤 되시나? 그래서 그렇게 콧대가 높아? 그래서 이등병 아들 백 믿고 대대장한테도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덤비는 건가? 대대장님, 이번에는 민준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어떻게 여자분에게? 당신들은 빠져. 이건 우리 대대의 군기 문제야. 오중령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자신에게 감히 반항한 저 여자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집 마담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니, 피가 전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대대장님, 민준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제발,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십시오. 그 말씀, 당장 취소하십시오. 취소? 하, 이게 진짜 미쳤나? 오중령의 눈이 민준에게 향했다. 이등병 주제에 감히 대대장에게 명령을 해? 하극상이되다 이놈. 너 오늘 영창 갈 줄 알아. 아니, 육군 교도소로 바로 보내주마. 내 어미가 물장사하는 술집 여자라서 너도 그렇게 배운 거냐? 물장사 술집 여자. 그 단어들이 대모처럼 차수련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버티고 있었다. 아들이 저 상관에게 덤벼드는 순간 아들의 군 생활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아.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어머니, 괜찮아. 어머니 괜찮아. 넌 가만히 있어. 제발. 그녀의 애원이 섞인 목소리는 오중령의 사디즘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래.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왜? 찔리나? 내가 틀린 말했어? 오중령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수련의 턱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니면 뭐야? 어디 높으신 분들 상대하는 그런 덴가?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어? 뒤에 누가 있길래 이 오창석 중령 앞에서 이등병 어미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어? 말해봐. 어떤 놈이야? 별이야? 장군이야? 그는 차수련이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날카롭게 노려봤다. 그 커피. 그 비싼 커피도 그 높으신 분이 사주디. 응.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차수련의 아들인 민준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모든 가족들의 얼굴이 분노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몇몇 간부들이 다가와 오중령을 말리려 했다.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민간인입니다. 사단장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비켜. 이게 다 저 불순한 여자 하나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 부대 기강을 다 망치고 있어. 저런 건 오염물이야. 정화시켜야 돼. 오중령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대장, 지상작전 사령관의 얼굴에 대고 술집 마담, 물장사라는 단어를 내뱉고 있었다. 물론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의 눈에 비친 차수련은 그저 예쁘장하고 오만한 이등병의 엄마일 뿐이었다.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군복에 그 더러운 커피 냄새를 풍겨. 차수련은 직감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녀는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대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보다 차가웠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사과하고 물러서. 경고. 내까짓게 감히 나에게 경고를 해? 오중령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 쓰레기로.
내 그 오만한 대가리를 시켜주마.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오창석 중령은 포효하듯 소리를 지르며 차수련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작정한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서 테이크아웃 잔이 낚아채졌다. 어머니! 김민준 이병이 절규하며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다. 오중령은 빼앗은 커피 잔을 들고 그 안에 담긴 갈색 액체를 확인했다. 다행히 뜨겁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오중령의 악행을 멈추지는 못했다. 내 그 잘난 얼굴.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 그는 차수련의 머리 위로 커피 잔을 가져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 촤아으.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대화소리, 안내방송 소리. 모든 것이 이 기괴하고 폭력적인 소리 하나에 묻혀버렸다. 갈색의 커피가 차수련의 정수리, 흑단처럼 빛나던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다. 액체는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커피는 그녀의 긴 속눈썹을 적시고 맑고 투명했던 뺨을 더럽히며 흘러내렸다. 턱을 타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커피는 그녀가 아들을 위해 고심해서 골라 입었던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의 목 부분을 적셨다. 고급스러운 원단은 속수무책으로 얼룩졌고 축축하게 젖어 그녀의 어깨와 쇄골 라인에 굴욕적으로 달라붙었다. 연병장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역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못했다. 한 부대의 지휘관이 병사의 어머니에게,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끔찍한 모욕을 가하는 장면을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중령은 텅 빈 커피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헐떡였다.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도취한 듯 광적인 만족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하, 이제 좀 시원하군. 머리가 좀 식었나? 그는 낄낄거리며 차수련을 내려다보았다. 꼴 좋네. 어디 그 잘난 얼굴로 또 덤벼보시지. 술집 마담. 차수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커피 방울이 그녀의 턱 끝에서 흙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 하고 침묵을 갈랐다. 어머니, 어머니. 김민준 이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자신의 전투복 소매로 그 더러운 커피를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은 번져나갔다. 아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그는 대대장을 향해, 아니,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울부짖었다. 자신의 무력함,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지휘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때였다. 민준아.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차수련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슬픔으로 젖어있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죽음처럼 차가웠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절대 영도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밀어냈다. 뒤로 물러서. 어머니, 이건 이제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물러서 있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이등병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차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커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떼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오중령은 그 모습에 다시 비웃었다. 왜? 손수건이라도 찾으시나? 아니면 훌쩍거리며 남편한테 전화라도 하시게? 차수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냈다. 군용으로 특수 제작된 전파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오직 극소수의 최고 지휘관에게만 지급되는 물건이었다. 오중령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구형 휴대전화쯤으로 생각했다. 헌병 안 부르고 뭐해. 저 여자랑 저 이등병 놈 당장 하극상과 부대 기강 문란죄로 체포해. 저 여자는 장교 모독죄다. 오중령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차수련은 그 소란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렸다. 그리고 충성. 합참차장입니다. 사령관님. 전화기 너머로 대한민국군 서열 최상위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수련은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얼굴을 한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말했다. 오정혁 중장. 지금 즉시 헬기를 띄워. 위치는 파주. 25사단 연병장이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 설명은 도착해서 듣도록. 그리고 여기 25사단 연대장, 지금 즉시 이쪽으로 오라고 하게. 전화를 끄는 차수련이 마침내 자신을 체포하려 다가오는 헌병들과 여전히 의기양양한 오창석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판자의 미소였다. 오창석 중령.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내가 방금 내 군 생활에, 아니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창석 중령. 차수련의 목소리는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모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오직 한 사람의 심장에 꽂혔다. 내가 방금 내 군 생활에, 아니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창석 중령은 그 말을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 여자가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가 어딘지 몰라? 감히 중령한테. 그는 자신을 체포하라고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뭐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장교 모독죄 공무집행 방해. 하지만 헌병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발이 연병장 흙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중령의 광기 어린 얼굴이 아니라 커피를 뒤집어 쓰고도 미동조차 없는 차수련의 모습과 그녀가 방금 통화를 마친 그 기묘한 검은색 위성 전화기가 들어와 있었다. 저것은 일반 민간인이 소지할 물건이 아니었다. 헌병대에서 교육받았던 비상사태 시 최고 지휘관에게만 지급되는 물건과 닮아 있었다. 이것들이 오중령이 헌병들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날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키이그.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부대 정문에서 연병장으로 이어지는 주 진입로. 그곳에서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규정 속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흙먼지를 거대하게 일으키며 행사장 한복판을 향해 돌진했다. 차는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이 앉아있던 의자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의 중심부에서 급정거했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 차에 쏠렸다. 오중령조차도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고함을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한 사내가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어깨에는 대령의 무궁화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창석 중령의 직속 상관이자 이 구역을 책임지는 25사단 예하 연대의 연대장 박진규 대령이었다. 박진규 대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연대 본부에서 사단장과 함께 행사 상황을 보고받던 중이었다. 그때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비상이 걸렸다. 합참에서, 그것도 합참차장 직통으로 25사단 사단장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내용은 간단했다. 지금 당장 1대대 연병장으로 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1분 내로 현장 상황을 보고하라. 사단장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부대에 방문하기로 한 고위 인사는 없었다. 하지만 합참차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사단장은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박진규 대령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1대대로 뛰어. 무슨 일인지 파악해. 박 대령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지휘 차량에 몸을 던져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자신의 부하인 오중령이 수백 명의 민간인 가족들 앞에서 웬 여성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부은 듯한 그야말로 군의 명예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현장이었다. 오창석 중령. 박 대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오로지 수습이었다. 자네 지금 민간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장. 연대장님, 잘 오셨습니다. 오중령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외쳤다. 이 여자가 감히 제게 반항하고 부대 기강을. 닥쳐. 박 대령은 오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는 커피에 흠뻑 젖은 차수련에게 다가가 최대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아니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대의 연대장 박진규 대령입니다. 제 부하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그는 차수련의 팔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수련이 고개를 들어 박 대령과 눈을 맞췄다. 박진규 대령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의 숨이 멎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커피에 젖고 분노가 아닌 냉기로 가득 찬 그 얼굴. 자신이 임관하던 시절, 아니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위에서 전군의 전설로 불리던 그 얼굴. 수많은 합동회의와 국방일보 일면에서 모든 장성의 존경과 경외를 한 몸에 받던 그 얼굴. 박진규 대령의 뇌가 정지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이 왜 여기에 이등병의 어머니로 이런 모습으로. 그는 차수련의 손에 들린 검은색 위성 전화를 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대한민국 전군을 통틀어 저 위성 전화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여성은 단 한 명뿐이었다. 끝났다. 박 대령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연병장의 흙바닥에 대령 계급장을 단 연대장이 커피에 젖은 민간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오중령이 커피를 부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었다. 오중령은 그저 미친놈의 발악이었지만 이것은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대령이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김민준 이병도 다른 가족들도 심지어 오창석 중령마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진규 대령은 이마에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깍, 까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까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모습으로. 오창석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연 대장님? 지금 뭐라고? 각하? 저 여자가? 박진규 대령이 무릎을 꿇은 채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오중령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라리 너는 이제 죽었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에이, 천하이. 그는 말조차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절규했다. 오창석, 이 미친놈아. 내가 지금 누구신 줄 알고 감히. 박 대령은 다시 차수련을 향해 머리를 박았다. 이분은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차수련 대장님이시다. 이 멍청한 놈아. 대장. 별넷. 대한민국 육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현역 최선임 장군 중 한 명. 오창석 중령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군대라는 세계의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지상작전 사령관, 차수련 대장. 그 단어들이 연병장에 내려앉는 순간 시간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장, 즉 별 4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대령이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공포에 질려 떠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더 무서운 반응은 병사들에게서 나왔다. 네. 지작사 사령관님? 김민준 이병과 함께 있던 선임병들은 물론 행사를 지원하던 모든 병사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몸이 명령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능, 즉 절대적인 상위 계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발로였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서렸다. 오창석 중령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대장. 차수련.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니, 모든 육군 장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급하며 최초라는 타이틀을 쓸어 담은 살아있는 전설. 철의 여인. 하지만 그 사령관이 왜 이등병의 어미로 그의 시선이 차수련에게로 향했다. 커피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아이보리색 원피스의 추한 얼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녀의 눈. 그녀는 술집 마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이었다. 자신이 감히 모독해서는 안 될 이 군대라는 세계의 신. 사령관. 님?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그가 뒷걸음질 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웅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다. 조금 전의 지휘 차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소음과 바람이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가을 하늘을 가르고 육중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연병장 상공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수리온이나 블랙호크였다. 그것도 측면에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와 함께 선명한 별 3개의 성판이 붙어있는 합참의장 혹은 차장급의 전용기였다. 헬기는 지정된 헬기장이 아니라 연병장 한복판, 차수련이 서 있는 곳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착륙을 강행했다. 쿵! 육중한 기체가 땅에 닿자마자 연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은 별 3개를 단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의 정점에 있는 인물, 차수련이 방금 통화했던 합참차장 오정혁 중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서슬 퍼런 육군 중앙수사단장 준장과 헌병감 대령이 무장한 헌병들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오정혁 중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먼지 폭풍을 뚫고 한 곳을 향해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상관으로 모셨던 전설적인 지휘관,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인 차수련 대장이 민간인들이 가득한 연병장에서 커피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오정혁 중장의 얼굴에서 빗물이 사라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차수련의 바로 3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 서열 3위의 중장이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을 뚫고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합참차장 오정혁 중장, 사령관님의 긴급 호출을 받고 그는 경례를 유지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차수련의 젖은 머리와 얼룩진 원피스에 닿았다. 그의 눈이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미 넋이 나가버린 오창석 중령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박진규 대령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차수련은 말없이 손을 들어 오 중장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오 중장, 상황은 보는 그대로야. 누가 감히 사령관님께... 오 중장이 이성을 잃고 포효하려 할 때 차수련이 그를 제지했다. 저자다. 차수련의 손가락이 오창석 중령을 가리켰다. 오창석 중령은 그 손가락질을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정혁 중장은 오창석 중령에게 지옥의 사자처럼 걸어갔다. 너 계급이 뭐냐? 1대 대장 오창석 중령입니다. 중령? 내가 중령이야? 오정혁 중장은 오창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중장이 중령의 멱살을 잡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내 놈이 감히 지상작전 사령관님께 이 짓을 했나? 내 놈이 감히 술집 마담이니 물장사니 그따위 소리를 짓거렸어. 잘못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오창석 중령은 이제 울부짖으며 빌기 시작했다. 그는 살고 싶었다. 몰라 뵀으면 이등병의 어머니에게, 민간인 여성에게 커피를 부어도 된다는 건가? 그게 내 놈이 배운 군인 정신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차수련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오정혁 중장. 예, 사령관님. 저자의 보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해임한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또한 직위를 즉시 해제한다. 오늘부로 저자는 중령이 아니다. 그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오정혁 중장이 뒤를 돌아 헌병감에게 명령했다. 들었나? 당장 저자의 계급장을 떼. 대대장 지휘장도 떼. 이 자리에서 당장. 예, 알겠습니다. 헌병감과 중앙수사단장이 직접 달려들었다. 그들은 오창석 중령의 어깨에 붙어있던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그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신분을 증명하던 무궁화 3개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가슴에 붙어있던 대대장 지휘장도 마찬가지로 뜯겨나갔다. 오창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안 돼. 안 돼. 내 군 생활. 내 인생. 끌고 가. 차수련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제가 정말. 오창석은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차수련을 바라보았다. 차수련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던 아들 김민준 이병을 젖은 손으로 끌어안았다. 끌고 가.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헌병들은 울부짖는 오창석을 헬기에 쳐넣었다. 헬기 문이 닫히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헬기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한때 비룡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오창석 중령은 그렇게 자신의 성지였던 연병장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사라졌다. 헬기가 남긴 먼지 바람이 가라앉자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백 명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커피에 흠뻑 젖은 채 이등병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4개의 별을 단 여성 사령관. 김민준 이병은 어머니의 품에서 숨도 쉬지 못했다.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대장이었다. 육군을 호령하는 지상작전 사령관.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위해 늘 따뜻한 밥을 해주고 유치한 농담에도 웃어주던 그 어머니가 방금 전 중장과 대령을 무릎 꿇리고 한 중령의 군 생활을 단숨에 끝장내 버렸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야 할지 사령관님이라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사령관님 이셨습니까? 차수련은 아들을 품에서 가만히 떼어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쓸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 차수련의 목소리는 방금 전 오창석을 심판하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엄마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엄마가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어머니가 사령관이라는 사실보다 그런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민주는 울부짖으며 흙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차수련이 그런 아들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김민준 이병.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내가 왜 죄송해?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너는 내 자리에서 내 어미를 지키려 했어. 나는 그걸 봤어. 그녀는 아들의 전투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잘 들어라 아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과 그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엉망이 된 모습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비룡부대 장병 가족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복을 벗고 그저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김민준의 어머니로 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이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아들이 복무하는 이 신성한 부대에서 제 아들의 직속상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숙연해졌다.
몇몇 어머니들은 눈가를 훔쳤다. 저자는 저를 술집 마담이라 불렀고 제 아들을 물장사하는 어미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이 커피를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저는 사령관이 모욕당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한 어머니가, 한 여성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군대에 보낸 한 국민이 군복을 입은 지휘관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녀가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여전히 떨고 있는 박진규 대령을 가리켰다. 박진규 대령. 예. 예. 까카. 일어나. 예. 일어나라고 했다. 박진규 대령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박 대령.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 똑똑히 들어라. 진정한 군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하를 찍어 누르고 그 가족을 위협하는 것이 군기인가? 아니. 진정한 군기, 진정한 리더십은 존중에서 나온다. 그녀는 아들 김민준 이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이등병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다. 그들을 지키는 이 가족들이 바로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감히 그 가족을 모욕하고 짓밟는 자가 어찌 부대를 지휘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저 군복 입은 폭력배일 뿐이다. 그녀의 연설에 연병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이등병의 어머니였다. 그 박수는 곧 모든 가족들에게로 번져나갔다.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도 어느새 가슴을 펴고 자신의 사령관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수련은 박수를 손으로 막았다. 오늘 저는 사령관으로서 이런 끔찍한 지휘관을 미리 솎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을 받으신 모든 가족분들께 그리고 이등병 김민준의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4개의 별을 단 대장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 어떤 심판보다도, 그 어떤 헬기의 등장보다도 커피에 젖은 사령관의 그 깊은 사과와 존중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민주는 눈물 너머로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폭풍이 휩쓸고 간 숲의 고요함과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 충격,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었던 이들의 안도감이 뒤섞인 무게 있는 침묵이었다. 커피에 젖은 4개의 별. 모든 장병의 어머니들을 향해 90도로 숙여진 허리. 지상작전 사령관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어머니라는 더 위대한 이름 앞에 스스로를 낮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음을.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감히 소리 내지 못했던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도 터져 나왔다. 그것은 사령관에 대한 복종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리더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으며 자신들의 억눌렸던 마음을 대신 씻어준 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다. 차수련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로 얼룩진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빛, 위험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존엄 그 자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오정혁 중장. 예, 사령관님.
헬기에서 함께 내렸던 합참차장 오정혁 중장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차수련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차수련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니, 괜찮네. 사령관님. 하지만 꼴이 이 꼴. 차수련은 자신의 얼룩진 원피스를 내려다보았다. 이 꼴이 오늘 내가 이곳 25사단에서 얻은 교훈의 증거야. 내가 이 옷을 갈아입는 순간 저기 서 있는 박진규 대령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장병도 이 교훈의 무게를 잊게 될 걸세.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진규 대령을 바라보았다. 박진규 대령. 예. 예. 아니. 사령관님. 여자네. 연대장이지. 그렇습니다. 자네 휘하에서 자네의 대대장이. 민간인 그것도 병사의 어머니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네. 자네는 이 사태의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박진규 대령은 눈을 감았다. 오창석 중령과 함께 자신의 군 생활도 끝났음을 직감했다. 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대장직을 내려놓. 아니, 차수련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에게 보직 해임이라는 쉬운 도피처를 줄 생각은 없네. 예. 책임을 진다는 건 계급장을 떼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책임을 진다는 건 바로잡는 걸세. 오늘부로 이 25사단 비룡부대, 특히 자네가 관할하는 이 일대대를 대한민국 전군에서 가장 존중이 넘치는 부대로 만들어내. 군기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곳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진정한 군기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자네 손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으란 말이다. 그녀는 박 대령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내가 지켜볼 걸세. 1년 뒤 내가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그때도 이곳이 지금과 같다면, 그땐 오창석 중령이 아니라 자네가 내 손에 그 군복을 벗게 될 걸세. 그게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알겠나? 살려주셔서, 아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숨을 걸고 부대를 바꾸겠습니다. 박진규 대령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명령이라는 것을. 차수련은 그를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이 소동의 중심에 서 있던 아들 김민준 이병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어머니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차수련은 아들을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전군을 호령하던 대장의 얼굴을 지웠다. 그녀의 눈에 다시 따뜻한 모성이 어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전투복 소매로 눈물과 커피가 뒤섞여 엉망이 된 아들의 뺨을 닦아주었다. 민준아. 네. 어머니. 아니 사령관. 님. 바보. 무슨 사령관이야. 엄마지.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놀랐지.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엄마가 밥 먹었는지 보러 왔는데. 꼴이 이게 뭐람.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자신을 지켜보던 오정혁 중장도 박진규 대령도 수백 명의 시선도 그 순간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였다. 가자 아들. 엄마 배고프다. 밥 줘.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병사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4개의 별과 3개의 별 그리고 무수한 계급장들이 그 두 모자의 뒤를 감히 따르지 못하고 그저 경외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